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 도로가 개통한 지도 어느새 2년이 넘었습니다. 의정부시는 매년 1억 6천만 원의 부지 사용료를 국방부에게 지불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70년 안보 희생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하루빨리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를 무상 양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가로지르는 통과도로는 지난 2023년 7월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기지를 남과 북으로 관통하는 약 1km 길이의 도로로 가능동과 녹양동을 잇습니다. 인근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손꼽히는 곳인데 의정부시가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도로를 개통한 겁니다. 특히 의정부시는 도로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약 1억 6천만 원의 비용을 국방부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미군 기지를 받아들이면서 안보 희생을 해왔는데 기지가 반환된 지금 정부가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시민이 걷는 도로, 차량이 다니는 시도, 구도에는 국가가 임대료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CRC 관통도로만은 예외인 거죠. 이렇게 70년간 희생을 통해서 낙후된 도시가 됐는데 이런 도시, 재정적으로 열악한 도시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의정부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시 관계자는 통과도로 부지에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미군 공여구역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고 있고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의정부 지역 시민사회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를 지역에 무상 양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미군 기지 주둔 지역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동두천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들이 마을과 연결된 미군 부대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동두천시가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시는 4일 당초 기대와 달리 미군 기지사령부 주민들의 미군 부대 출입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그동안 실무회의와 면담 등을 통해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증 발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시는 기지사령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의의 뜻으로 공무상 발급된 출입증 17장을 반납하기로 했는데요.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통행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천 뎁사리 정원 개장 2달 만에 21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천구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방문객 수가 21만 2,34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구는 이상기후와 주말 추석 연휴 잦은 비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도봉산 옥정광역철도와 옥정 포천 광역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 의원은 도봉산 옥정광역철도는 경기 북부 교통의 대동맥 역할을 할 핵심 인프라라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을 강조하며 양주와 포천은 수도권 안에서도 교통소외가 심한 지역이라며 7호선 연장 전 구간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경기 북부 주민의 교통권이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가 지난 3일 양주도시공사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라 양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공사의 원활한 준공을 위해 양주도시공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은 은현변 도하리 682번지 일원 두개동 5,558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289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는 서울 은평을 김우영 국회의원과 만났습니다. 국정감사 뒷이야기부터 남은 현안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조합감사 끝으로 이제 사실상 국감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정훈 의원하고의 그 무슨 대립인 것처럼 비춰진 문제. 이제 그거는 뭐 단적으로 국회가 여야 간의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두 개의 축.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죠. 또 내란을 통해서 권력을 다시 내려놓고 야당으로 돌아간 국민의힘. 근데 그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성찰의 자세가 1도 없고 지속적으로 그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또 현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우리 정치의 발전에 얼마나 심각한 걸림돌인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방위 자체도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지금 우리 케이블 방송 뭐 이런 데는 상당히 요즘 뉴미디어, OTT 등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방송 환경에 대한 개선 정책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그 내란과 연계된 세력들이 성찰과 뭐 물러난다거나 이런 자세가 없이 마치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좀 질타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당미통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국정감사이기도 했잖아요. 주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뉴미디어 유튜브로 가면서 사이버 레카라 그래서 돈벌이를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가짜 뉴스를 제공하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이런 게 우리를 정서적으로 극단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짜 조작 정보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핵심 사안입니다. 방송을 시청자의 눈과 귀가 아니라 권력자의 도구로 악용했던 그런 사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보다 시청자 주권에 맞도록 재설계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이제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향후에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미디어 시장은 구글과 같이 또 넷플릭스와 같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의 망을 활용을 해서 그런데 세금을 잘 안 내요. 망 사용료 제대로 안 내고 있고 법인세도 네이버나 우리 국내 포털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특혜를 가져가죠. 이런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유선 방송이나 지역 케이블들이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발전 기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점 이런 문제도 앞으로 또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못 다룬 부분들 중에서도 혹시 계속 좀 살펴보실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그 미디어 환경, 아까 얘기했듯이 OTT, 그다음에 인터넷 망, 디지털 망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좋은 정보들은 권장하고 촉구해야 되겠지만 가짜 뉴스, 또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를 활용한 개인의 명예 실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또 동시에 엄청 또 해로운 극단성이랄까 개인의 정보나 명예훼손이랄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권장할 건 권장하고 규제할 건 규제하는 그런 종합적인 인공지능 또 알고리즘 대처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한 채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234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모두 299채를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 중 20.4%에 해당하는 61채가 강남 4구에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 개혁신당과 조국신당 각 1명, 전 국회의원 3명의 몫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이 약 19억 5천만 원이라는 사실도 있었는데요. 경실련은 2024년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4억 2천만 원임을 감안할 때 약 4.6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10월 한 달 500세건의 전세사기 피해를 추가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34,481건인데요. 지난 10월에도 1,000건이 넘는 피해 신청을 심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가 그동안 결정한 긴급 경국매 유예 협조 요청은 1,058건이며 사전 협의로 9,685건의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3,344호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2단계 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인천시는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2단계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2단계는 옛 경인고속도로였던 인천대로 주안산단 고가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5.64km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하고 지상부에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222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1단계 구간인 용현동 기점에서 주안산단 고가교까지 4.8k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으며 내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도로 중앙분리대와 방음벽, 옹벽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시는 1,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 흐름 개선은 물론 도시 단절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2017년 일반 도로로 전환하고 인천대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천시가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시민소통협의체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과 재정, 인프라 등 3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전체 회의는 출범 준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분과 협의체에서 다뤄진 지역별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미래 100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준비 과제를 꼼꼼히 점검해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민소통협의체는 내년 7월 1일 신설 예정인 제물포구와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4개 자치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지역 의견 수렴과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분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46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7억 원 상당의 중국산 건조 농산물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건조마늘 173톤과 건조양파 33톤 등 중국산 농산물 206톤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가로만 17억 원 상당입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유 관세를 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도 위작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인 27%만 적용됩니다. 특히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온 컨테이너 적재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